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 최근 뉴욕타임즈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해외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를 도드라지게 바라보며 우려의 시선을 보낸 것인데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인구 절벽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진단과 대책, 먼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급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69년 동안 강원도 화천에서 중부전선을 지키던 육군 제27보병사단, 일명 이기자 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해안을 지켜온 육군 8군단 충용부대도 지난 6월 말 해체됐습니다. 입대한 훈련병들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도 내년 전방사단에서 3곳이 사라집니다. 인구절벽으로 병력이 급감하면서 군부대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진 탓입니다. 현재 국군 병력은 상시 병력 목표치인 50만 명 선에 턱걸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말 붕괴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가팔라지는 감소 속도입니다. 2002년 말 69만 명이던 병력은 2018년 말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50만 선 붕괴까지는 고작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40년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병력 감소는 군사력 저하에 직결되는 만큼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은 계속 저렇게 위협을 높여나가는데 여기 전혀 막지도 못하고 이거 되게 쉽네? 이렇게 되면은 빈번한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 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사설에서는 북한의 침공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과 병력 규모는 각각 1.8명, 128만여 명으로 우리의 2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국방부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늘리고 군무원, 여군 인력도 확대하는 등 병력 감소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일단 군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두 미봉책에 불과해 한계는 뚜렷합니다. 결국 병력, 즉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치권은 여론 눈치를 보느라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제3지대에서 병력 부족 논의를 시작하자고 운을 뗐지만 분단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여성 징병제 혹은 모병제 등을 저희가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영린인 병역제도를 정치권이 건드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인구 소멸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분야는 안보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대에 걸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수치는 한국 사회의 암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일 태어난 첫 아기. 이 아기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숫자가 보여주는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 0.7명 쇼크가 가져온 경제 위기론입니다. 저출생의 직격을 받는 건 바로 이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15살에서 64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연령층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장래 인구 추계는 지난 2020년과 오는 2070년까지의 사회를 비교해 보여줍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3,738만 명에서 1,737만 명 수준으로 비중은 72.1%에서 46.1%로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1% 떨어질 때 국내 총생산 GDP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2050년 GDP가 2022년 대비 28.38%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100만 명과 지금의 100만 명은 같은 질의 100만 명이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40, 50까지 올라가서 더 나이가 많은 인구가 늘어난다면 생산성이 또 그만큼 떨어지겠죠. 전반적으로 인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2050년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의료와 복지 분야에도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생산 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총 부양비는 지난해 40.8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할 거로 예측됩니다. 100이라는 의미는 정말 한 사람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정말 심각해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를 수치가 보여주는 거고 물론 예측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금 소진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전 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앙 수준의 문제 상황은 유지될 거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처방, 신경화 한림대 사역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출생 처방을 위해서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한두 가지 원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리게 되고 네. 그래서 일자리는 물론 뭐 주거라든가 생활 비용이 이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경쟁 압박이 심각해지다 보니 나 개인의 삶도 불안정한데 결혼이나 뭐 출산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청년들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결혼이나 출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들인데요. 지금은 여성도 일과 또 소득을 가져야 되는 시대죠. 그런데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출생 덫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출생에 대한 지원책은 주거와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책 등에 집중돼 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개별적이고 분리된 정책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이 왜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할까? 왜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출산과 육아가 즐겁게 되려면 사회적 환경도 그만큼 조성을 해줘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로 바뀌어야 간다.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개인이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될까? 어떤 사회가 그런 사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녀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문제 아이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지? 이런 데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어졌을까? 언제부터 힘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신청하게 될 때 뭐 명시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또 암암리에 뭔가 그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싸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덜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는 이제 그 다른 동료나 후배들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내 삶에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런 걸림돌을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 될 텐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특히 스웨덴에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는 눈부십니다. 길거리를 가면 유아차를 미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저보고 왜 아빠가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되나?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그 자녀 양육에 기울이는 어떤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네. 이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요. 국내에서는 그런 즐거운 육아 사례를 소개시켜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30대 네. 아빠들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지역, 이제 뭐 서울에서도 금천구나 몇몇 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을에서 사실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은 마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이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가고 또 청소년이 될 때까지 마을의 그 어른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서 텃밭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게임에서 벗어나서 같이 이렇게 식물도 키우고 하면서 환경운동, 또 환경 문제, 또 기후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함께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게 하고요. 또 부모가 그 퇴근을 늦게 해서 아이들끼리만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동네 부엌에서 저녁 식탁을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함께 행복해 나간다는 거죠. 네. 네, 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부의 출산 및 육아는 사회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선 일과 양육의 자연스러운 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기업 현장에선 이런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홍서연 기자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9월, 김민영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입사한 지 5년 만에 출산이었는데 아이를 갖기 전엔 걱정도 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총 2년 절반가량을 휴직했습니다. 산전휴가와 출산휴가, 법으로 정해진 1년의 육아휴직에 더해 회사에서 추가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덕이었습니다. 짝 형성이나 이런 게 잘 되어서 제가 복직 후에도 아이가 저랑 떨어질 때도 생각보다 이렇게 수월하게 잘 되었던 것 같고. 롯데는 10년 넘게 여성 자동육아 휴직제를 운영 중입니다. 난임치료 휴가와 시술비 지원 등 가족 친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임직원의 출생률은 꾸준히 2명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엔 2.05명에 달했습니다. 자동 육아 휴직 제도를 가장 만족도가 높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남성 직원 같은 경우는 남성 의무 육아 휴직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인데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에 3개월간 쓸 수 있는 돌봄 휴직을 신설했습니다. LG전자도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제공해 매년 500에서 600여 명의 직원이 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양육비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5천만 원 가량을 이제 급여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 부담 때문에 내가 경력 단절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는 1년에 5천만 원을 지불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는 것이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지급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홍서연입니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문제, 왜 이리 해법이 없는지 답답하실 겁니다. 저출생 문제에 20년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15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구체적으로 1차 기본계획 시기 5년간 19조 원을 시작으로 그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과는 앞서 보셨다시피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의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에 미치는 변수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즐거운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